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뒤를 이어서 오늘은 이제 그리스 지역이 얼마나 확장을 많이 해 나갔었는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만들어지게 됐던 또 다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고대 시대 때에 엄청난 영웅 중에 한 명이라 불렸었던 사람이죠.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그 뒤에 있었었던 여러 가지 그리스의 문화가 각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자, 알렉산드로스의 정복에 대해서 얘기한다면요, 당시 그리스 상황은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즉 당시에 이 그리스는 이른바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스파르타가 승리했었잖아요. 근데 스파르타가 승리했었지만은 스파르타는 힘은 강했으나 전체의 모든 그리스들을 포괄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능력이 안 된 나라였었습니다. 아테네에 비교해서 봤을 때는 약간 좀 너무 세련되지 못했었던 그런 측면이 있었었죠. 그리고 자기네들의 그런 정부 체제를, 자, 아테네는 민주정이죠. 근데 스파르타의 경우에는 민주정이라고 부르기가 좀 어렵습니다. 시민들의 숫자가 너무 적기도 했었고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스파르타의 그런 형태의 정부 체제에 대해서 많은 회의감을 갖고 있었던 그런 나라 중에서 테베와 같은 그런 나라들이 이때 당시에 이 스파르타에 반대를 해가지고서 이제 또 전쟁을 일으키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테베가 승리했었지만 또 이제 테베를 이끌고 있었던 그 왕이 죽는다든가 와 같은 엄청나게 대혼란의 시대가 오게 되게 돼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그리스 지역이 북부 지역에 약간 좀 준 그리스인들이라고 볼 수 있었던, 그리스인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뭐 촌동네 살고 있는 건 사람들이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그리스 북쪽 지역에 있었던 바로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건 나라가 힘이 세지게 되면서 필리포스라고 하는 그 왕이 이때 당시에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서 이들을 이제 제압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리스 쪽에서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왕을 제거하기 위해서 암살자를 보내게 되었고, 그것의 결과 이 왕이 죽게 되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뒤를 이어가지고서 왕위를 계승했던 사람이 바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입니다.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바로 이 마케도니아의 군대에 저항하기 위해서 만들었었던 아테네 스파르타 연합군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이때 당시에 이 그리스 전역을 완전히 장악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한 가지 기억을 떠올리게 만들어주죠.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아테네가 그렇게 힘이 세졌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페르시아의 공격을 막아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은 자기네들끼리 싸움을 벌이고 있긴 하지만 언젠가는 저 동방 지역에 있는 강대국이었었던 이 페르시아가 갑작스럽게 또 그리스를 침공한다면 이라고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옛말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이때 당시에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그리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설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오히려 반대로 이 페르시아를 공격을 하자고 설득을 해 나가게 돼요. 근데 이때 당시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전술 자체가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었다 보니까 실제로 반신반의했었던 그리스인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직접 그들을 통솔을 해가지고서 동방 지역을 점령하러 나가게 됐는데, 이때 당시에 페르시아의 군대는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군대를 막기 위해서 군대를 출동시켜서 대판 붙긴 했었지만, 자, 결과적으로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주력군을 무너뜨리지 못했고,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군대에 패배하는 페르시아의 주력군을 보고서 안 되겠다 싶었었던 각 지방에 있었던 그런 많은 총독들이 이때 당시에 페르시아의 반기를 들게 되면서 페르시아는 몇백 년에 걸친 그런 통치 기간을 끝마치고서 멸망의 시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당시 자기네들이 정복을 하지 못했었던 나머지 모든 지역들의 바로 페르시아의 옛날 지역들을 전부 다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 보다시피 그리스를 통합 후에 페르시아를 공격했었죠. 동방 원정이라고도 얘기하죠. 바로 페르시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이집트 지역과 심지어는 계속해서 인더스강까지 쳐들어갔으니까, 인더스강이라고 한다면 저번에도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다시피 바로 이제 그 인더스 문명이 있었던 그 지역까지 쳐들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활발하게 하면서 말 그대로 반평생을 전부 다 전쟁터에만 살았었던 전쟁 천재, 바로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근데 한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즉 바로 이때 당시에 이 넓은 그런 지역을 자기 때에서 완전히 다 정복을 하고 나서 금방 또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 동쪽과 서쪽, 즉 동쪽은 이제 페르시아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서쪽은 바로 그리스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지역의 문화를 이때 당시에 페르시아의 문화와 같이 섞이게 만들면서 그들에게 바로 이제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게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되게 중요합니다. 바로 동서융합책을 이때 당시에 실시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바로 각 지역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본따 썼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들을 여러 군데에다가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서 바로 이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그리스 문화를 이때 당시 페르시아 지역에 주로 많이 이제 이식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당연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인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서 그 그리스인들이 바로 페르시아 지역으로 옮겨와서 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줍니다. 물론 이것은 강제 이주가 아닙니다. 바로 그들에게 많은 부분에서의 그런 이익 같은 것을 주는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뭐 토지를 준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이권 같은 것이 있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에 현지인들을 홀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무조건 홀대만 했던 건 아니에요. 즉, 그 지역에 그리스인만 가지고서는 전체 지역을 모두 다 통솔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현지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바로 등용을 통해 가지고서 그들을 이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통치에 협조자로서 인정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완벽하게 그 그리스인이 바로 페르시아 지역과 같이 완전히 융합이 되는 것을 원했었기 때문에 특히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주로 데려갔었던 건 사람들은 전쟁터에 잘 싸우는 사람이다 보니까 성인 남자인 경우가 많잖아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바로 페르시아 지역의 바로 여성들과 같이 소개를 시켜줘 가지고서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됨으로써 그리스인들이 바로 페르시아 전역에 정착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했었던 건 측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 보다시피 그리스 병사와 현지인들이 결혼하는 것을 장려했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도 약간 좀 그리스 입장에서 한다고 한다면 촌구석이라고 볼 수 있었던 마케도니아 사람이긴 하지만 이 마케도니아의 경우에도 그리스 문화권에 있었던 나라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리스의 문화를 갖고 있었던 나라였었습니다. 때문에 그리스 지역에서 되게 많이 활발하게 활용되었었던 그리스 지역의 화폐 그리고 그리스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러면서 생활해 나갔었었는데 바로 그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페르시아 지역을 전부 다 정복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완전 고위층은 페르시아인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주로 그리스인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도록 조치를 취해주고 그렇게 되는 과정 중에서 그리스인들이 바로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장악했었던 모든 그런 영토에서 최상급의 계층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줬다 볼 수 있겠죠. 그 상류 계급의 문화가 바로 그리스 문화가 돼버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만들어진 그런 세계다 보니까 옛날에는 뭐 이제 여러분들 이 교과서 202페이지 보면은 바로 이 드로이젠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리스 문화와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문화, 서양의 문화와 동방의 문화를 하나로 합쳤기 때문에 합치게 됨으로써 새로운 세계를 만들었다라고 표현까지 하게 되죠. 즉 그리스의 문화가 세계로 확장되고 바로 그 확장된 문화를 가지고서 운영되었었던 그런 지역, 그런 세계를 일컬어서 우리는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헬레니즘 세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결과적으로는 그리스 문화가 세계화가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끝입니다. 즉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되게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게 돼요. 요절하게 되는데 문제는 요절을 하면서 자신의 왕위를 누구에게 물려주겠다는 말도 안 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뭐 일설에 의하면 가장 강한 자에게라고 딱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 가장 강한 자가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힘이 강한 건지, 군사력이 강한 건지, 정치력이 강한 건지. 그리고 그게 강한다고 얘기하는 건 사람들도 그게 진짜 강한 건지 우린 모르는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스스로 알렉산드로스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많은 그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부하들이 각 지역에서 스스로 내가 바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계승했다라고 선언하면서 다 이제 독립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끼리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던 끝에 크게 봐가지고서는 바로 마케도니아와 그 다음에 시리아와 그 다음에 이집트 이런 지역으로 이제 분열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지게 되었다 볼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분열되긴 했었지만은 대부분은 전부 다가 상류층의 이 헬레니즘 문화를 본따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계속해서 헬레니즘 문화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다가 이때 당시에 옛날 페르시아 지역에 있었던 그 지역의 일부를 빼놓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가 로마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가 바로 이 헬레니즘 세계를 거의 다 통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점 여러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프린트 9페이지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에 알렉산드로스의 정복에선 마케도니아 왕 밑줄 치겠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밑줄. 자, 분열된 그리스 세계를 통합 후 동방원정, 동방 적어주세요. 빈칸에다가. 그리고 동방원정 박스 다음 줄에 그래서 페르시아와 이집트에서부터 인더스강 유역까지 정복을 했다. 자, 오른쪽 프린트에 오른쪽 지도에 나와 있는 그 위치를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별표 2개. 알렉산드로스의 동서 융화책을 보면은 자, 다음 줄에 동감 1번 빈칸에 들어갈 말 적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건설. 알렉산드리아 건설. 선생님, 거기 보니까 알렉산드리아가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 알렉산드리아가 하나밖에 없는데 무슨 알렉산드리아들이라고 얘기합니까? 솔직히 지금 현재 밝혀진 것만 이거고 그 외에도 실제로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여러 군데에다가 바로 이 알렉산드로스 의 그런 도시라는 의미에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런 도시들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런 점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동감이 2번 그리스인. 자, 그리스인을 이주시키고 동감이 3번 정복지인의 관리 등용이 있었습니다. 동감이 4번 그리스 병사와 페르시아 여성의 혼인을 장려하고요. 동감이 5번 그리스의 화폐와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었던 새로운 세계를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바로 헬레니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헬레니즘 세계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 자체에다가 별표 2개 쳐주세요. 하지만 분열됩니다. 밑줄 칩니다. 알렉산드로스 사후 밑줄 오른쪽 끝에 보면은 분열 밑줄 그 다음에 어디에 멸망당한다고 했었죠? 바로 로마 적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리스 문화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리스인들은 굉장히 독특하게도 그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바로 신조차도 자신들의 모습을 본따 가지고서 만들려는 성향이 되게 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올림푸스의 12신들 뭐 제우스라든가 헤라라든가 아테나라든가 뭐 이런 그런 신들 있잖아요. 이런 신들도 전부 다 자신의 모습을 본따 가지고서 형상화시키고 그 형상화시킨 것을 에 대해서 숭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신을 전부 다 인간처럼 만들다 보니까 인간 중심의 그러한 문화가 있었다고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폴리스는 규모가 큽니까 작습니까? 폴리스는 규모가 작습니다. 작은 폴리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가 만약에 비합리적인 그런 결정을 내리고 그 다음에 구성원들과 같이 이제 의견을 서로 교환하지 않고 독불장군처럼 행동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폴리스 자체가 되게 위태로워져요. 때문에 이 폴리스는 작은 규모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안에 있었던 그 구성원들은 서로가 살려면 조직체를 운영해야 되고 이 조직체가 바로 이제 폴리스인 거죠. 이 폴리스를 운영하려고 한다면 상대방의 합리적인 말들은 전부 다 수용해주고 나도 합리적인 말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문화 자체가 굉장히 합리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이것이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문학 작품에서 뭐가 있느냐? 바로 지난 시간에도 선생님 한번 설명했다시피 호메로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람이 일리아드라고 하는 그런 책과 그 다음에 오디세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이제 남겨놨었죠.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것이 바로 진짜 책인지 아니면 진짜 역사책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고증이 잘 되어 있다 볼 수 있는데요. 뭐 이거 이외에도 뭐 오이디푸스 왕이라든가 같은 여러 가지 시극 같은 것이 현재 존재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건축적인 측면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바로 항상 신을 표현할 때는 뭔가 특별한 다른 행동을 하는 그런 신들이 아니라 굉장히 성스러운 것 측면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자기네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완벽한 인간의 모습을 신의 모습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컸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떤 조각상을 만든다든가 어떤 건물을 만든다고 했을 때 모든 것은 조화와 균형에 이때 당시에 이 그리스인들은 거의 광적으로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조화와 균형미가 이 건축과 조각상들에 많이 나타났다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교과서 203페이지에 있는 혹은 프린트에 나와 있는 이 파르테논 신전, 벌써 만들어진 지 몇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완벽한 형태로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건축을 잘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 의미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측면을 여러분들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번엔 철학인데요. 이 폴리스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제 삶에 좀 여유가 생길 거 아니에요?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된 겁니다. 주변을 바라보다 보니까 도대체 이 주변에 있었던 모든 자연들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됐던 것이죠. 그 과정 중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변에 있는 그런 자연 사물들이 무엇인가를 보다가 나중에 이것들을 이루는 근본적인 것이 뭐가 있겠는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제 여러 가지 주장을 했던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이제 모든 사물은 물과 그 다음에 불, 그 다음에 바람, 그 다음에 흙, 이런 걸로 이어졌다. 사원서론, 이런 거 막 주장하기도 하고요. 나중에 가서는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절대 깨지지 않는, 바로 원자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 모든 세계의 사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단계까지 나가기도 합니다. 바로 사물에 대한 관찰력이 점점 키워지게 되면서 과학의 선적격이라 볼 수 있는 바로 이 자연 철학이 발달하게 돼요. 바로 탈레스 같은 사람이 여기 포함된다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는 자연 세계를 이제 넘어서 폴리스가 확장되면서 폴리스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 항상 모든 것이 전부 다 공통된 의견이 나오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기게 되냐면 도대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적어도 상대방과 같이 토론하게 된다고 했을 때 상대방의 의견을 누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혹은 나의 의견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히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바로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출세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좀 말빨이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민회 같은 데 앞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주장 같은 것을 많이 하겠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치를 희망하는 건 사람들, 출세를 희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말을 잘하는 법, 이런 것들을 주로 가르쳐주는 그런 선생님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은 이제 글쎄요, 굳이 얘기한다고 한다면 최초의 교사다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다만 이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백가를 받으면서 학생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그런 사람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보냐면 소피스트라고 얘기해요. 이 소피스트 같은 경우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전부 다 상대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되게 컸었습니다. 소피스트의 경우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모든 걸 전부 다 상대적인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어떤 프로타고라스 같은 그런 사람의 경우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만물의 기준이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저것들을 전부 다 바라보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세상에서 절대 불변하는 바로 진정한 모습, 진리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가? 이거에 대한 이제 회의감이 들게 되었고, 이거에 대해서 이 소피스트를 엄청나게 욕을 하면서 너희들은 지금 현재 아테네의 젊은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 제대로 된 가르침을 줘야 한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누구냐면 그 이름도 유명한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분이죠. 바로 이분은 아테네에서 신탁을 받았는데, 근데 이 신탁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바로 소크라테스다라고 하는 그런 신탁을 받았대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소크라테스가 스스로 생각을 해봤을 때 나는 내가 많이 안다고 생각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신께서 신탁에서 내리기를 소크라테스가 제일 많이 안다라고 얘기하니까 자기가 도대체 알고 있는 것이 뭔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정작 내가 진짜 아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고민하다가 그러다가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즉 많은 사람들은, 많은 선생들과 많은 철학자들은 자기가 잘났다고 바로 많은 철학을 막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막 그냥 여러 가지 논리들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만 소크라테스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것을 전부 다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가 많은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세상의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이른바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모든 지식들을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세상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난 모든 것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하니까 그런다고 하니까 신께서는 바로 그것을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진정한 그 모습이 진정한 인간의 지식의 정도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소크라테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닌 게 든가라고 스스로 깨닫게 돼요. 그래가지고서 아테네의 신전 한쪽에 글귀에 쓰여져 있었던 바로 너 자신을 알라 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많이 주기도 했었죠. 소피스트들의 경우에는 보통 돈을 받고서 지식을 가르쳤지만 소크라테스의 경우에는 제자들을 많이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돈을 받거나 하진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소피스트들은 이때 당시에 이 소크라테스가 좀 불만이었었죠. 왜냐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모든 지식들 뭐 이런 것들 전부 다를 소크라테스가 전부 다 욕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걸 전부 다 논리적으로 다 무너뜨리는 모습을 막 보여주게 되니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테네의 법정에다가 바로 이 소크라테스를 고발하게 된 겁니다. 소크라테스의 그런 죄명은 뭐였냐면 아테네의 젊은이들을 제대로 이끌어 나가지 못하고 나쁜 길을 이끌어 나간다 뭐 이런 식의 얘기였었어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에 아테네의 많은 그런 시민들은 민회에 모여가지고서 거기에서 자기네들끼리 논의합니다. 소크라테스가 과연 유죄인가 무죄인가 이걸 가지고서 열심히 열띤 논쟁을 벌였는데 이 논쟁을 벌이는 과정 중에서 최종적인 결론이 바로 뭐였느냐, 일단 유죄,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근데 또 한 번 그렇다고 한다면 죄는 사형인가 아니면 그냥 징역형인가 단순하게 매만 맞고 또 나갈 것인가 뭐 이런 거 가지고서 논의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 아주 근소한 차이로 사형이 확정이 되게 된 겁니다. 당시에 이 소크라테스는 그것 때문에 감옥 속에서 이제 독약을 막 먹고서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플라톤과 같은 그런 제자들은 가가지고서 소크라테스에게 제발 그 독약 마시지 말고 지금 감옥에 있는 간수를 매수를 했으니까 바로 그 틈을 타가지고서 다른 통로를 바깥쪽으로 도망가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바로 악법도 법이다. 내가 만약에 그동안 이 아무리 불합리한 법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바로 이런 상황에서 내가 그 말을 했던 것을 어긴다고 한다면 그다음부터 누가 내가 했던 말이 맞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많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스스로 독약을 막 먹고 죽게 됩니다. 죽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그의 삶은 끝났지만 바로 그의 철학은 영원히 남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 뒤로 이어가지고서 바로 이
소크라테스의 그런 사상을 계승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분은 관념론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즉 세상에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 그 속에 진짜 모습이 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인간은 바로 그 진짜 모습을 전부 다 파헤쳐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보이는 그대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그 내면의 그 속에 있는 것까지를 이제 찾아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이름도 유명한 이제 동굴의 비유 같은 것을 이야기를 했었었죠. 이 동굴의 비유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었던 그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도 또 다른 방식으로 진리와 그 다음에 현상, 눈에 보이는 거에 대한 자신의 그런 의견을 제시하게 되었었죠. 바로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주장과 그 다음에 플라톤의 주장은 바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 철학의 기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바로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히스토리아라고 하는 역사라고 하는 그런 책을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는 이제 현재 남아있는 것 중에서는 투키디데스라고 하는 건 사람이, 혹시 여러분 기억나나요?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전쟁 벌였었던 그 전쟁의 명칭, 바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었었죠. 바로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대한 역사책을 이때 당시에 이 투키디데스가 남기게 됩니다. 이런 것은 지금까지도 엄청난 명작이라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 뒤를 이어서 그리스 문화 다음 단계가 이제 헬레니즘 문화를 볼 수 있겠죠. 바로 알렉산드로스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즉 그리스의 문화는 당연한 건데 여기다 오리엔트, 즉 동방 지역의 문화가 같이 합쳐진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동서융합 정책에 의해가지고서 이 문화가 만들어졌다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여기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되게 독특하게도 개인주의와 그 다음에 세계 시민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 경향이 있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내 스스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옛날에 폴리스에서 살고 있었을 때는 폴리스 안에 있는 사람들 숫자가 얼마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폴리스에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을 내가 하지 않으면 폴리스가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본인은 바로 이 폴리스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 같은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겠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헬레니즘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폴리스만 알았었던 그리스가 갑자기 엄청나게 거대한 제국을 갖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국가가 맡긴 어떤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를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존재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굳이 그거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는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자라고 하는 이른바 개인주의가 발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도 또 다르게 바로 이 세계 시민주의, 즉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국가를 이루는 국민이라는 그런 생각을 보통 갖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인들이 그리스 지역에만 있었을 때에 바로 폴리스를 생각을 했었잖아요. 바로 그 폴리스가 전 세계의 규모로 확대된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가 거대하게 확대된 폴리스라고 하는 건 세계의 이론으로서 활약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생각을 이때 당시에 갖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 중에서 이때 당시에 여기서는 되게 독특한 그런 형태의 철학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하는 것이 발달합니다. 이거 다른 말로 이제 뭐라고도 부르냐면 쾌락주의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쾌락주의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쾌락주의 에피쿠로스 학파를 되게 좀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육체적인 분야에서의 쾌락을 거절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육체적인 쾌락도 바로 좋다고 중요하다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약간 좀 오해가 일어나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 근데 사실은 에피쿠로스 학파의 가장 최종적으로 가장 높은 단계에 해당되는 그런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정신에서의 쾌락을 의미합니다. 쾌락이라고 하는 것을
에피쿠로스 학파는 정신 분야에서의 그 쾌락을 가장 중요시 여겼다고 볼 수가 있고요. 스토아 학파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을 갖는 것을 포기하는 거, 금욕,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 이것이 바로 최고의 행복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가지고서 바로 금욕을 중요시하는 그런 학파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둘은 바로 방법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는 욕심을 금하자는 얘기고 하나는 쾌락을 추구하자는 얘기지만 궁극적인 모습에서는 금욕 그리고 정신적인 분야에서의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것을 다 포기함으로써 얻어지는 그런 안락 이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 때문에 약간 좀 쌍둥이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던 두 개의 학파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 과학 분야에서는 유클리드라고 하는 사람이 기하학을, 그 다음에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분은 이때 당시에 물리학을 발달시켰고요. 예술은 약간 중요합니다. 예술은 약간 좀 중요해요. 바로 사실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즉, 또 한 가지 육체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시 여겨주고 세 번째 감정적인 표현을 이제 되게 많이 보여줍니다. 즉 무슨 말이냐? 바로 그리스 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때 당시에 만들었었던 그런 대부분의 조각상 같은 경우에는 조화와 균형미라고 하는 걸 매우 중요시 여겼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 뭐 이런 것을 많이 보여주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완벽하게 이제 균형 잡힌 모습 뭐 이런 걸 한다든가 뭐 어떤 면에서는 좀 성스러운 모습 뭐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되게 컸었습니다. 그런데 요 시대쯤 오게 되면은 이 약간 좀 이 조각상 같은 걸 만든 것들이 되게 좀 동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그리고 조각상 안에서도 굉장히 이제 그 육체를 되게 아름답게 뭐 관능적으로 그린다, 뭐 관능적으로 만든다, 뭐 이런 말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그 조각상 자체 안에서도 그 사람이 느꼈을 것 같은 그런 조각상의 대상으로서 이제 만드는 그런 사람이 느꼈을 것 같은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할 정도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프린트 203페이지에 보이는 조각상들이 바로 그것이에요. 왼쪽에 있는 것은 밀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견되었었던 바로 비너스, 즉 아프로디테라고 해서 미의 여신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트로이 전쟁에서 신에게 죽임을 당하고 있었던 트로이의 제사장을 신이 바다뱀을 보내가지고서 그 제사장과 그 두 아들들을 전부 다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는데 바로 그런 상황을 묘사해가지고서 만든 그런 조각상입니다. 자세히 보면 거기에 한 남자가 굉장히 이제 공포에 질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옆에 있는 그 두 명의 아들들도 똑같이 공포에 질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있었죠. 그리고 그들을 지금 휘감고 있는 것이 바로 뱀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 조각상의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의 공포가 직접적으로 느껴지고 있잖아요. 바로 그런 측면을 보여줬던 측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밀로의 비너스, 라오콘 분상 이것만 딱 보면 무조건 헬레니즘 문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4번 그리스 문화 별표 2개. 자, 동그라미 1번 인간 중심적 문화. 동그라미 2번 합리적인 빈칸에 적겠습니다. 폴리스 중심의 문화를 보여줍니다. 별표 하나. 문화에서는 호메로스어입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오디세이. 자, 그 다음에 건축 및 조각에서는 바로 조화와 균형미를 중요시 여겼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 여겼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이 대표적인 예라 볼 수 있겠습니다. 파르테논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철학에서는 별표 2개, 자연 철학에다가 박스, 우주와 자연을 탐구하는 그런 이제 철학으로서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은 바로 탈레스어입니다. 탈레스와 같은 사람이 있고요. 인간 철학에선 박스칩니다. 처음엔 동그라미 1번 소피스트, 바로 상대주의 철학을 주장했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동감이 2번 소크라테스. 이분의 경우에는 절대적인 상대주의가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주장했던 분입니다. 소크라테스 절대주의. 동감이 3번 그 다음에 플라톤은 관념론을, 그 다음에 동감이 4번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실제론을 주장합니다. 바로 이런 사상들이 바로 현재 서양 철학의 바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고요. 그 다음에 별표 하나, 역사에서는 빈칸에 적혔습니다. 헤로도토스 어입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 히스토리아라고 하는 건 책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투키디데스라고 하는 건 사람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고 하는 아테네와 스파르타 간에 일어났었던 그런 전쟁을 이제 역사서로 꾸민 것이 바로 이 책인데요. 바로 이런 역사책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헬레니즘 문화 자체에서는 이것은 바로 그리스 문화와 그 다음에 오리엔트 문화가 합쳐진 것이라 볼 수 있는데, 특징은 알레산드로스의 빈칸을 적겠습니다. 무슨 정책이죠? 바로 동서융합 정책, 동서융합 정책 기억해주고, 다음 주에 보면은 대표적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개인주의적인 측면, 그 다음에 세계시민주의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별표 하나. 자, 그 다음 두 번째, 철학에서는 바로 정신적인 쾌락주의라고도 불리죠. 무슨 학파라고 했었죠? 바로 에피크로스 학파. 에피크로스 학파. 또 하나는 금욕주의, 바로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학파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 바로 자연과학에서는 별표 하나, 유클리드라고 하는 분이 계셨고, 이분이 바로 기하학의 시작을 알리셨던 분이죠. 동감이 2번에는 아르키메데스와 같은 분은 물리학을 이때 당시에 연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에서는 별표 하나 반, 동감 1번 사실적이고 인간의 육체를 매우 중요히 여겼으며, 동감이 3번 바로 감정 표현에 충실했다는 점. 바로 대표적으로 밀로의 비너스, 밀로는 지명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땅을 팠더니 여기서 나온 거예요, 실제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빈칸에 적혔습니다. 라오콘 군상, 오른쪽에 보이죠? 라오콘 군상. 이 점을 여러분 같이 기억해주고, 이런 문화적인 기조는 나중에 이 헬레니즘 세계를 거의 통합을 했었던 로마에게 계승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빈칸에 적혔습니다. 로마.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